오늘 할 이제 주제는 이제 베리어스 NLP 데스크입니다. 그리고 발표자 제 이름은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조혜진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는 뭐 제목에서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제 다양한 요런 다양한 네, 태스크들을 해볼 생각 해보는 게 톱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세하게는 다루진 않을 이 퀘스천 앤서링이 저희 이제 과제 4에 나갈 태스크라서 퀘스천 앤서링은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나머지는 그냥저냥 네, 다루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백 오브 월드 BOW랑 TF-IDF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얘는 태스크는 아니고 이제 워드2 백이나 뭐 그런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방법론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통합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뭐 딥러닝가 뭐 이를 알려면은 특정한 시점에 뭐를 알려면은 그 앞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는 이게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TF, IDF를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딥러닝 관련 방법론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 오브 월드가 뭐냐? 백 오브 월드는 이제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등장 횟수만 고려해서 문서를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하냐? 네, 그거는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어장을 생성합니다. 보캐브러리를 생성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제 구절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명대사인데요. 뭐 To live as a monster or to die as a good man이라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단어장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To live as a or die good man.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뭐 인덱스를 뭐 임의로 뭐 어떻게든 뭐 요렇게 나온 순서대로 부여해도 되고요. 뭐 원하는 대로 정수 인덱스를 부여를 해 줍시다. 그 뒤에 이제 해당 단어의 등장 횟수가 매핑되는 인덱스에 위치하는 벡터 이거 솔직히 제가 쓰면서도 약간 뭔 소리지 했는데 예시를 보시면 이게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2는 이제 0번째 인덱스잖아요. 그런데 2는 보시면은 이렇게 두 번 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펜이 있어야 되나? 이제 2가 이렇게 두 번 등장을 했기 때문에 2에는 이렇게 2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등장을 해서 1이 가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해서 표현을 해주는 이 방식이 이제 백 오브 월드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도 백 오브 월드인 게 이제 여러 가지 네, 이런 단어들이 뭐 가방에 이제 순서를 고려하지를 않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단어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어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어가 이제 백 안에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백 오브 월드입니다. 그리고 여러 문서가 존재하는 데이터일 경우 여기서 문서라는 이제 거는 이제 뭐 한 문장일 수도 있고요. 패세지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서가 존재하는 데이터일 경우에는 여러 문서에 대해 하나의 보캐블러리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백오버를 진행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문서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벡터가 되는데 문서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에어컨 좀 켜고 올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밖에 시끄러워서 문을 닫고 이거를 한다고 네, 너무 덥네요. 근데 이제 에어컨을 켜면은 제가 TMI이긴 한데 코로나에 걸렸다 나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에어컨을 켜면 자꾸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가 보자면은 네, 이렇게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아래와 같이 문서 4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문서에는 이런 식으로 뭐 먹고 싶은 사과, 먹고 싶은 바나나, 길고 노란 뭐 바나나, 저는 과일이 좋아요. 이렇게 네 가지 문서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TTM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제 뭐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까 전에 과정을 말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궁금하시면은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이렇게 4 곱하기 몇이지? 이제 4 곱하기 보캐브러리 사이즈의 이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이제 앞에 예시에서 봤듯이 이 매트릭스에는 0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단어장의 크기는 이제 매우 이제 긴데 이제 한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는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0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스파스 레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어있는 정보의 양에 비해 저장 공간을 너무 많이 써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단어들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단어들의 순서의 정보를 쓸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등장 횟수 기반 접근이기 때문에 이제 불용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불용어라는 이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어,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조사, 영어의 관사 등을 말하는데 이런 불용어가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서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네,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개선한 표현 방법이 이제 TF-IDF인데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TF가 뭐냐 하면은 이제 TF는 문서 D 내에 있는 단어 T의 빈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빈도수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카운트에서 나타낸 절대 빈도수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빈도에서 얘를 나눈 이제 상대 빈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아까 전에 이제 절대 빈도수라고 가정을 하면 BOW를 계산할 때 이미 계산을 했죠.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F는 특정 단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여기에서는 이제 불용어가 아까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불용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F라는 개념도 도입을 하는데요. DF는 특정 단어 T가 등장하는 문서의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불용어 같은 경우에는 뭐 더나 아니면은 뭐 서술격 조사 뭐 이다 뭐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 등장하는 문서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DF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BOW의 값을 보정해 주는 것이 TF, IDF 네,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IDF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IDF는 이제 DF의 역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DF가 너무 작으면은 음, 이게 그 역수를 취했을 때 값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앞에 로그 함수를 취해서 이제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n은 총 문서의 수, 그리고 이제 1은 이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방지하려고 이제 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 df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tf idf는 tf 값에다가 이제 idf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행렬이 이랬잖아요. 얘가 이제 TF-IDF를 계산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이제 값이 이렇게 보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백오브 월드랑 TF-IDF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토픽 모델링은 이제 문서로부터 주제를 찾아내는 태스크예요. 이거는 이제 별로 안 유명할 텐데 왜냐하면은 이제 월드투백 이전에 이제 통계적인 방법론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텍스트 데이터 상에 숨겨진 의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네, 쓰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토픽 모델링을 하는 방법론은 이제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이제 LSA와 LDA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잠재 의미 분석 LSA입니다. 이제 그 기존의 TF, IDF를 사용해서 구한 매트릭스도 여전히 한계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히 단어의 빈도수를 체크해서 그걸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에 잠재된 의미를 끌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형대수학, 다들 선형대수학 배웠었죠? 저희 이제 아이코 코빅 테스트에서도 간단하지만 그 선형대수학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선형대수학을 배웠다면 이제 특이값 분해를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중에 이제 트렁케이티드 발음이 맞나? SVD를 이용해서 이제 토핑 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까먹으셨을 분들을 위해 특값 분해가 뭐냐 하면은 이제 원래 이제 매트릭스 A가 있으면 A는 꼭 정방행렬이 아니어도 돼요. A는 이렇게 세 가지 매트릭스로 분리가 되는데요. U는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컬럼이 다 오소고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각행렬이고 이 시그마는 대각행렬이고요. 이제 V는 이제 오소고널 컬럼을 가졌는데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으니까 오소고널 로우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runcated SVD는 이게 full SVD고요. 여기서 일부를 이거를 이제 잘라낸 것을 뜻해요. 얘를 이제 이렇게 잘라낸 것인데요. 다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 시그마의 원소들이 다 이제 아이겐 밸류잖아요. 근데 아이겐 밸류가, 그 원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선대를 왠지 하도 오래돼서, 어, 원리, 자세한 원리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에 남는 건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겐 밸류의 크기가 이제 중류도에 비례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U 같은 경우에는 이 벡터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제 안 중요한 정보를 가지는 그리고 V 같은 경우에도 V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에도 얘가 제일 중요하고 가면 갈수록 안 중요한 정보인 네,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절단시켜 버린다는 건 별로 안 중요한 정보를 잘라버린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라내면 무엇이 좋냐? 이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가 제거되고 설명력이 높은 정보만 포함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원래 문서에서는 이제 볼 수 없었던 심층적인 의미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LSA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T만 남겨두고 추출하고 싶은 토픽 수가 T라고 하면은 이 T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truncated SVD 수행 후 이제 V의 트랜스포즈의 차원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 집합을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 하나하나가 이제 그 단어 집합과 동일한 차원의 벡터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전에 이 LSA를 이용해서 이제 야구 커뮤니티의 데이터를 크롤링한 뒤에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진짜 저 야구가 약간 그 정신건강에 좀 안 좋다고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이제 보면은 다 욕밖에 없어요. 뭐 새끼 시발 뭐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냥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의리가 좋은 단어지 않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했을 때가 이제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게 한창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신인왕을 받냐 맞냐 하는 그런 시즌이었어서,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어쨌든 이것처럼 저는 이제 잘 안 됐지만, 이제 그 예시에서는 이제 영어 뉴스 데이터로 이제 토픽 모델링을 했었는데, LSA, 그거는 이제 잘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LSA에서 좀 더 개선된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이 이제 잠재 디리클레 할당입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도 약간 저도 원리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좀 어려운 식이 많아서.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 자료에 있는 논문을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맨 뒷장에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픽 모델링에 이런 방법론들의 한계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만약에 추가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TF-IDF 값도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값을 싹 다 다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데이터가 계속 빠르게 쌓여가고 이거를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는데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 짓을 다시 해주기엔 조금 무리가 가죠. 그래서 요즘에는 워드투백이나 글로브 같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 방법이 주로 쓰입니다.
그래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태스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깅이란 태스크인데요. 이것도 그냥 이제 간단하게 톡 파본다는 느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깅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각 단어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분류해보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태스크로는 이제 품사 태깅, 줄여서 이제 POS 태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품사 태깅과 개체명 인식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OS 태깅이 뭐냐? POS는 이제 Part of Speech가 한국어로 품사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품사 태깅을 위해서 이제 레이블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레이블을 이제 영어는 한국에서는 각 품사를 이제 새로운 그런 레이블을 위해서 새로운 용어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부사가 이제 RB로 이제 매칭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품사에 따라서 네, 이렇게 다양한 태그에 이제 매핑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그렇고요. 한국어도 뭐 동사가 VB, 뭐 형용사가 VA, 뭐 어근이 XR, 뭐 선어말 어미가 E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해진 규칙의 태그에 따라서 네, 매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 강의에 이 예시가 익숙하실 텐데, 제가 저번 강의에 이제 서브월드 설명을 하면서 이 예시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품사 태깅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열심히 뭐 코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NNG니까 한번 살펴보자면은 NNG는 일반 명사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 명사니까 네, 이렇게 돼 있고 는이 JX 하면 조사할 텐데 음, 네, 보조사 맞네. 네, 보조사로 이제 매핑이 됩니다. 이게 수능공부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문법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품사마다 고유의 이런 이제 용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OS 태깅이라는 뭐냐? 바로 이제 문장에 있는 단어들의 품사를 식별해서 품사 태그를 붙여주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그냥 훑어보자면은 이제 첫 번째 규칙 기반. 이제 이거는 그냥 진짜 하드 코딩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규칙을 기반으로 품사를 태깅하는 건데, 이제 규칙은 이제 언어의 언어적 특성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뭐 한국어랑 영어가 이제 같은 규칙으로 품사 태깅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한계는 이제 전문가가 필요해요. 솔직히, 아까 전에 조사랑 보조사도 헷갈리는 제가 저를 딱 앉아두고 이제 POS 태깅한 규칙 만들어 봐야 하면은 만들 수가 있겠나요? 솔직히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럼 전문가가 필요하면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고, 뭐 언어에 따라서 완벽한 규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 들어맞는 규칙이 아닌 이상 오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계적인 방법론인데요. 통계적인 방법론은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안 읽어봤고요.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방법론으로는 이제 나이브 베이즈랑 이제 SVM 같은 방법론이 있고 딥러닝 방법론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토큰들을 넣어서 모델에다가 넣으면은 이제 모델이 어떤 이제 그 품사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뱉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라벨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퀀스들을 전부 다 라벨링을 했잖아요. 이런 이제 과정을 시퀀스 라벨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POS 태깅은 여기서 간단하게 맞춰보도록 하겠고, 이제 객체명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객체명 인식이란 이제 문장에서 객체명을 인식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묻겠죠. 혹시 도대체 객체명이 뭘까요? 뭔가요? 라고 물으면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객체명이란 이제 이름을 가진 객체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고유명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회사는 뭐 고유명사니까 뭐 장소, 시간, 심지어 단위까지 이제 해당하는 이런 이제
단어를 이제 개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체명 인식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할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푹사 태깅 태스크처럼 이제 각 토큰을 태깅을 합니다. 물론 이제 푹사 태깅에서는 이게 단어입니다. 이 오타가 났는데 단어입니다. 푹사 태깅에서는 이제 단어 단위로 이제 태깅을 했는데 여기서는 단어 혹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태소로 이제 태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토큰, 그러니까 서브월드 단위로 이제 태깅을 한다고 네, 제가 찾은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각 토큰을 이제 태깅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근데 이렇게 토큰 단위로 태깅을 하면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삼성 라이온즈 가 있다고 해요. 이거 왜 이렇게 제 마우스가 이상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 라이온즈라는 개체명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얘가 이제 토큰라이즈가 뭐 더 잘게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일단은 요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토큰이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문제가 어 그 개체명은 이 두 토큰이 한꺼번에 이제 개체명이 되는데, 각 토큰 단위로 태깅을 해버리면은, 이 둘은 합쳐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게 BIO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BIO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이제 기존 개체명 태그 옆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PER, 뭐 아니면 LOC, 뭐 이런 이제 개체명 태그 옆에 이제 LOC는 이제 장소고 PER은 이제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기존 개체명 태그 옆에 추가적인 태그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제 B는 이제 begin. 그래서 토큰에 여기서 보시면은 BPER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개체명의 시작 토큰이기 때문에 앞에 B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I는 토큰이 개체명의 중간이나 끝일 때 붙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프리 조던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I가 붙죠. 그리고 O는 이제 born 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개체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O라는 태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토큰이 나와도 이제 개체명 인식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태깅을 할까요? 사실 이제 태스크를 봤을 때 그 텍스트 태깅이랑 되게 비슷하니까 그 규칙 뭐 그것처럼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기반으로 하거나 뭐 supervised learning 기반으로 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세한 방법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태스크는 레퍼런스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이제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그 뒤에 이제 퀘스천 앤서링이랑 이제 리트리버를 조금 자세하게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이 뭐냐 하면은 이제 단어에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칭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엔티티를 찾아라. 그러니까 그 엔티티와 그 멘션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헐이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이제 뭐 얘랑 얘가 이제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이제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태스크를 하는 것이 바로 코레퍼런스 레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음, 그 이렇게 어,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동일한 사람 이제 오바마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제 이런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힐러리를 이제 전부 다 동일한 힐러리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도대체 어디에 활용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텍스트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네, 하는 이제 평가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이해를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할 때 이제 활용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 번역을 할 때도 활용이 될 거예요.
그다음엔 이제 다이얼로그 시스템에서도 활용이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단어와 요 단어가 동일한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태스크를 이제 뭐 그 챗봇 같은 모델이 태스크를 더 잘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프레프런트 레솔루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음.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칭어, 그러니까 멘션을 이제 디텍트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장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I랑 neither, 뭐 he, 뭐 이런 식으로 디텍트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디텍트된 지칭어를 동일한 대상끼리 분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I랑 이제 my랑 이제 이게 동일하고 C가 동일한가? 왜? 아, 맞네. I랑 my랑 C가 동일하고 그다음에 네이더랑 E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칭어를 디텍트 하는 게 좀 더 쉽고 이 디텍트된 지칭어를 이제 동일한 대상끼리 묶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보자면요. 멘션의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명사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개체명, named entity. 그다음 세 번째로는 명사구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멘션의 종류별로 디텍트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일단은 이제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품사 태깅을 이용하면은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체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체명 인식을 사용을 해야 될 거고, 이제 명사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 자세한 거는 안 알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디텍트하는 방법이 다르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배드 멘션이라고 멘션처럼 보이지만 멘션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it is sun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제 it은 그 뭐지 빈칭 대명사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얘에서 it을 가리키는 게 딱히 없죠. 그래서 얘는 이제 멘션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뭐 every student도 이제 누군가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모든 학생들 이런 식으로 칭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애매하고요. no student는 당연히 이제 없으니까 안 되고요. 뭐 the best donor in the world도 네, 좀 애매하죠. 뭐 이 단위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면은 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배드멘션을 걸러내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한 이제 또 모든 멘션을 이제 캔디데이트 멘션으로 취급을 한 뒤에 모든 디텍션이 끝난 뒤 모든 싱글톤 멘션 왜냐하면은 이 경우에는 얘네들은 딱 지칭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다 혼자 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멘션을 이제 그 묶을 때요. 디텍션이 아니라 이제 그 멘션끼리 묶는 작업을 할 때가 더 맞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디텍션이 끝난 그 멘션을 묶는 작업이 끝난 뒤에 싱글톤 멘션들을 버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이런 배드 멘션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이제 프레퍼런스 모델인데요. 그냥 얘도 아까 전에 태깅할 때랑 똑같이 이제 룰 베이스드가 있고, 멘션 페어, 뭐, 룰 베이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멘션 페어, 멘션 랭킹, 뭐, 클러스터링, 엔드 투 엔드 뉴럴 모델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리트리버인데요. 혹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어, 궁금한 질문할 사항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마이크나 채팅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어, 없군요. 회장님 언제 들으셨대?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한번 끊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네, 그러면은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와 계신지.
요 들어와 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리트리벌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벌이 뭐냐? 리트리벌은 이제 패세지 리트리벌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쿼리랑 가장 관련 있는 패세지를 찾아주는 이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건데요. 이제 쿼리가 있고, 이제 패세지가 있을 때, 얘 이제 유사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랭킹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상위에 랭크된 이 패세지를 최종적으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스크에 사용되는 이 임베딩의 종류, 그러니까 이 임베딩의 종류에 따라 이제 리트리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스파스 리트리버랑 덴스 리트리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리트리버는 뒤에서 배울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스파스 리트리버를 한번 보겠는데요. 스파스 리트리버랑 스파스 임베딩을 이용해서 리트리버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보다는 이제 아까 전에 언급드렸지만 통계적인 방법론 이제 위주로 되고요. 이제 TF, IDF 알고리즘 이제로 이제 그가 두 가지를 다뤄볼 텐데 TF, IDF 알고리즘이랑 이제 BM25라는 이제 두 가지 알고리즘을 이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TF-IDF 알고리즘인데요. TF-IDF 알고리즘은 이제 쿼리의 TF-IDF 벡터에 대해 이제 각 패시지의 TF-IDF 벡터를 이제 내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 그림을 보자면은 이 둘 사이의 임베딩 값이 이제 TF, IDF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내적을 해서 이제 시뮬러리티 스코어를 구하고 이제 가장 값이 큰 패시지를 채택을 해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BM25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TF-IDF 알고리즘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BOW 특성상 문서의 길이는 고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서의 길이까지 고려를 해서 인베딩을 생성을 합니다. 식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제 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네는 다 하이퍼파라미터고요. 문서의 길이가 이제 문서의 길이 값이 반영된 값으로 이제 보정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TF-IDF 계열 알고리즘 중에 이제 소타 성능을 찍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검색 엔진에서도 네, 쓰일 정도로 네,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스파스 리트리버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덴스 리트리버인데요. 덴스 리트리버는 이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퀘스천 앤서링인데요. 네, 퀘스천 앤서링은 이제 무엇이냐? 뭐, 이걸 글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진 질문에 대해 답변을 내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모델이 답변을 딱 뱉는 네, 그런 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자꾸 그 영어를 쓰고 그 뒤에 바로 한국말을 쓰면은 영어 끝글자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인포메이션 소스를 기준으로 답을 내는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뭐 텍스트 패세지, 그러니까 주어진 텍스트 패세지를 기준으로 답을 내는 태스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웹 문서를 기준으로 답을 내거나 아니면 원래 아는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답을 낼 수도 있겠고 뭐 표, 이미지 뭐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그 타입에 대해서도 질문 타입에 따라서도 이제 태스크가 이제 분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팩트 체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픈 도메인 아니면 뭐 클로즈드 도메인 퀘스천인지 뭐 퀘스천이 간단한지 뭐 복잡한지 뭐에 따라서도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 타입에 대해서도 이 갈릴 텐데요. 이제 텍스트의 짧은 부분, 그러니까 텍스트의 스팸을 이제 정답으로 가리는지, 아니면 길게 이제 파라그래프를 정답으로 내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예, 아니오를 정답으로 내놓아야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 엔진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답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네,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퀘스천 앤서링 모델을 이제 활용을 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로도 되나 싶어서 한국어로도 이제 쿼리를 이제 구글에 넣어봤는데 한국어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엔 약간 영어 한정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빅스비, 삼성의 빅스비한테 제가 이제 음성으로 쿼리를 던져준 건데요. 이제 삼성 라이온즈 지금 몇 등이야? 라는 쿼리를 던져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기준, 어제 기준 현재 삼성은 10위예요. 이런 답변인데 제가 이렇게 꼴등하는 팀을 왜 좋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딥러닝 이전에 퀘스천 앤서링 모델로는 이제 IBM 왓슨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퀴즈쇼에 출연을 해서 이제 이 두, 양쪽에 있는 이 두 분들은 이제 그 퀴즈쇼 이제 우승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두 분들 상금 크기의 차이만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가볍게 제치고, 네, 1위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왓슨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이런 캐스터 앤서니 모델은 쓰이고 있었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텍스처얼 퀘스천 앤서링 테스크,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이제 그 글로만 되어 있는 그런 태스크 외에도 이제 언스트럭트 텍스트 기반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나 뭐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로부터 이제 답변을 찾아내는 그런 태스크나 아니면 이미지를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그런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등 여러 형태의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텍스처럴 큐의 태스크에만 이제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는 이제 리딩 컴프리hension과 이어지는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주어진 패세지를 읽고 관련된 문제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고요. 이 P가 패세지고 Q가 퀘스천, 그리고 A가 answer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약간 머리를 식힌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이제 패세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해서 태풍에 대한 글을 위키피디아에서 찾아왔고 네, 요렇게 호주에서 한때 태풍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과거의 태풍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에 대해서 찾아서 혹시 채팅으로 답변을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들 답변을 내주셨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윌리윌리라는 이런,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무도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답변을 잘 해주셔서 네, 되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에게도 똑같이 이런 식의 태스크를 이제 수행을 하게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딩 컴프레hension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은,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유로는 컴퓨터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지 리딩 컴프레hension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 문제를 풀 때도, 그런 뭐, 수능이 뭐, IQ 테스트는 아니지만, 막 풀 때도 이제 뭐 수능 국어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지문 주고 뭐 문제 주고 해서 풀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수능이.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이제 수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가, 이해 능력이 되는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리딩 컴프레hension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대신에 컴퓨터를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지, 네,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많은 다른 NLP 태스크는 리딩 컴프레이션 프로블럼으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그리고 시멘틱 레이블링 두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요. 얘도 이제 조금만 이제 그 문제를 조금만 이제 비틀면은 이런 식으로 리딩 컴프레hension 문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퀘스천 앤서링의 대표적인 데이터셋으로 스탠포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나갈 프로그래밍 과제 4에서 이제 코쿼드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퀘스천 앤서링과 퀘스천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쿼드는 이제 이 스쿼드 데이터셋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어로 된 질의응답 데이터셋인데요. 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스쿼드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제작한 이제 데이터셋이고요. 그 10만 개의 이제 패세지, 퀘스천, 앤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패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위키피디아에서 뭐 긁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이런 이제 스펙이 있고요. 이제 앤서는 이제 짧은 텍스트 스팬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해당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은 이제 긴 답변을 생성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어떻게 이벨루레이션을 하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그젝트 매치. 그래서 이 그 모델이 내놓은 값과 정답이 정확히 같으면 네, 1이고 아니면은 0이다 라고 이제 합니다. 그 제가 방금 그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는 메시지가 떴는데 혹시 이게 끊기면은 혹시 제가 이제 방송 이게 원활하게 끊기면은 말씀해 주세요. 아, 역시. 아, 이게 끊겼구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거 와이파이 바로 옆인데 왜지? 어쨌든 아까 전에 약간 이게 그 강의가 조금 끊겼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벨류에이션으로 이제 이그젝트 매치랑 F1 스코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그젝트 매치는 프레딕션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정확하게 같으면은 1이고 이제 아니면은 0을 이제 부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1, 0밖에 안 나오고요.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만 다른데도 이제 모델 그 다른 걸로 판단을 해서 0을 줘버리니까 너무 많은 이제 앤서에서 모델 프리딕션에서 0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딕션과 그라운드 트루스가 일부라도 겹치면은 네,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 F1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토큰 단위로 이제 프레딕션과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렇게 보고 이제 비교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F1 스코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쿼드 데이터셋을 이용해 어떻게 모델을 학습시킬까? 가 이제 관건인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를 더 한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이 컨텍스트 그러니까 패시지가 패시지를 이제 토크나이즈한 이 결과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토큰 1부터 이제 토큰 n까지 이렇게 길이 n짜리의 토큰이 있죠. 그리고 이제 퀘스천에 대한 이런 이제 어, 이런 토큰도 있는데요. 얘도 이제 M이 이제 퀘스천의 이제 토큰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콘테스트가 좀 길기 때문에 이제 100을 선회를 하고요. 이제 M 같은 경우에는 토큰의 개수가 이제 15개를 선회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콘텍스트의 서브월드가 한 100 몇 개 정도, 그다음에 퀘스천의 서브월드가 15개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델의 아웃풋으로 뭘 뱉어야 하냐 하면은 이제 그 패시지 안에 정답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요런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윌리 윌리는 여기 있었죠. 그런데 이 윌리 윌리가 시작하는 이 그 인덱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일일이 세지는 못하겠지만 150번째 글자에서 이제 윌리 윌리가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제 150번째에서 153에 끝나게 되겠죠. 150번째 토큰이 이제 윌이고 153번째 토큰이 리라고 하면은 이제 이 150이 바로 스타트가 되는 거고 이제 153이 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네, 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150번째 토큰이랑 153번째 아닌가 숫자인가? 네, 숫자가 맞는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아웃풋을 뱉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LSTM 베이스드 모델이랑 이제 버트 형태의 모델 이 두 가지의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쿼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 바이다프라는 모델과 이제 버트 모델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떠올려 보자면 이제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떠올려 보면은 이게 그림을 넣는다고 하고 빠뜨렸는데 이제 기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이제 어텐션을 추가를 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패시지에 있는 단어 중에 퀘스천과 가장 관련이 있는 단어를 알아내고 또 반대로 퀘스천에 있는 단어들 중에 패시지와 가장 관련이 있는 단어를 알아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저희가 아까 전에도 그 태풍 문제를 풀었을 때도 이 관련 있는 그러니까 그 퀘스천의 단어랑 패스지의 단어 사이에 이제 관련성을 이제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에요. 모델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텐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선 이제 3강이나 4강에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소스 시퀀스랑 타겟 시퀀스를 넣었을 텐데요. 그 대신에 저희는 이제 소스 시퀀스로 패스지와 퀘스천을 사용을 하고 이제 타겟으로는 이제 시퀀스 대신에 여기에도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타트랑 엔드의 이제 인덱스를 스타트와 엔드의 인덱스나 아니면 스타트와 엔드 위치에 있는 토큰을 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와 엔드 토큰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디코더는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인코더로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그래서 바이다프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이다프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온 이유는 맞긴 한데, 이제 그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은 아니고 LSTM 계열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LSTM을 잠깐 이제 배웠을 텐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이제 기존 RNN에서는 이제 뭐 기울기 소실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롱텀 디펜던시가 이제 그, 충족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걔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고안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LSTM 기반인데요. 모델 전체 구조는 이렇고, 네, 어, 자세하게 모델을 들여다볼 텐데, 이게 수식이 좀 나오는데, 그냥 수식 같은 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이 레벨에서만 설명을 하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제 PPT를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수식을 이제 혼자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수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보고 네,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맨 아래에 있는 인코딩 파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토큰의 인풋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때 이제 콘텍스트랑 쿼리를 이어 붙인 그런 시퀀스가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워드 임베딩이랑 캐릭터 임베딩을 둘 다 수행을 해요. 둘 다 수행을 한 뒤에 걔가 이제 콘캣돼서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임베딩은 이제 글로브라는 워드 투백 말고도 이제 글로브라는 워드 임베딩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 워드 임베딩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사용을 할, 그 다음에는 이제 캐릭터 임베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애틀이란 단어가 있으면은 얘 이제 캐릭터 하나하나를 이제 그 벡터로 바꿔서 이제 CNN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이제 콘캣을 해서 이제 최종적인 임베딩 벡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F는 무슨 뭐 하이웨이 네트워크라고는 하는데 막 그렇게 막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그냥 이제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콘캣을 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 F에 넣어서 최종적인 임베딩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와 쿼리에 대해서 이제 다 수행을 해주고요. 그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임베딩 벡터에 이제 바이디렉셔널 LSTM을 적용을 해줍니다. 바이디렉셔널 LSTM이라는 것은 저희가 RNN에서 배울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인코더 온리 모델에서도 언급을 했을 텐데 양방향으로 그래서 보는 것이 가능해져요.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이제 LSTM도 이제 왜 LSTM에서 양방향으로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첫 번째는 토큰을 이제 순방향으로 넣고 그 뒤에는 이제 토큰을 거꾸로 넣으면 됩니다. 거꾸로 넣으면은 이제 양방향으로 이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LSTM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어주고 이제 또 이제 다른 이 임베딩을 만들 때는 이제 LSTM에서 인풋을 거꾸로 넣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이제 임베딩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얘를 이제 콘캐티네이션 하면은 최종적인 컨텍스추얼 임베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LSTM 모델을 적용해줌으로써 기존의 이제 워드 임베딩과 캐릭터 임베딩이 이제 문맥적인 정보를 고려하게 되는 컨텍스추얼 임베딩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콘텍스트와 쿼리에 둘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콘텍스추얼 임베딩을 다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텐션 계층인데요. 어텐션은 이제 두 가지의 어텐션을 수행을 해요. 하나는 콘텍스트 투 쿼리 어텐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쿼리 투 콘텍스트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콘텍스트 투 쿼리 어텐션은 각 콘텍스트 단어에 대해서 해당 단어랑 가장 관련 있는 쿼리 단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버락 오바마, 이스터, 뭐 프레지던트, 뭐 USA 요게 있으면은 요런 콘텍스트의 워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버락이 쿼리에 있는 워드 중에 어느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버락 오바마 이 두 가지 단어는 이제 후랑 제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 레벨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모델이 네, 학습을 할 수 있게 어텐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반대로도 수행을 해주는데요. 반대로도 이제 수행을 해줘서 아까 전에는 화살표가 컨텍스트에서 쿼리 쪽이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쿼리에서 그래서 주요 쿼리 워드에 대해서 해당 단어랑 가장 관련 있는 컨텍스트 워드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글룸이랑 윈터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글루미 같은 경우에는 콘텍스트에 여기랑 이 단어와 제일 연관이 있고 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 winter 이렇게 연관이 있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왜 주요 쿼리 워드 주에 주요라는 말을 붙였냐 하면은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 맥스 데몬인데요. 이거는 이제 식을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설명하면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네, 자세하게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어텐션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 투 쿼리 어텐션과 쿼리 투 컨텍스트 어텐션 두 개를 다 구했으면은, 최종적인 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네, 얘랑 얘를 구해서 이제 뭐 콘캐트네이션을 뭐 여러 번 이제 해서 이렇게 최종 이제 결과인 GI 임베딩을 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GI를 이제 투 레이어로 이제 구성이 된 이제 바이디렉셔널 LSTM에 또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어텐션을 완료한 그 컨텍스트 임베딩 사이에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준 뒤에 최종적으로 이 인풋들을 어, 음, 이 인풋들을 어, 네, 그 이제
아웃풋을 프리딕션 하기 위해서 클래시파이어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나온 요 벡터들을 이제 GI랑 콘캣을 한 뒤에 이거는 이제 스타트 클래시파이어에 태워서 어 근데 클래시파이어가 여기서는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과제에서도 제가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리니어 레이어는 아니고 그냥 벡터입니다. 그래서 얘도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적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내적을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스칼라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소프트맥스 값을 취했으니까 그대로 얘는 이제 스칼라 값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맥스 값을 이제 취한다는 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뒤에 소프트맥스 값을 취해서 이제 소프트맥스 값이 가장 큰 값이 이제 값의 인덱스가 이제 스타트 포지션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과제사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빈칸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시파이어를 도입해서 P 스타트와 P 엔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트레인 로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 네가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얘는 이제 확률 값으로 나오게 돼요. 확률 값으로 나오고 얘는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 값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이제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다프가 조금 이제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약을 하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랑 쿼리를 넣어서 어떻게 해서 최종 이제 벡터 인베딩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이제 스타트 인덱스와 엔드 인덱스를 네, 구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다프의 성능을 보시면은 이제 전체 그 풀 모델로 했을 때는 77.3의 F1 스코어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바이다프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성능이 이 당시에는 되게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수행을 했는데 콘텍스트 투 쿼리 어텐션을 뺐어요. 기존 모델이. 그러니까 성능이 더 떨어졌죠. 그리고 쿼리 투 콘텍스트 어텐션을 빼니까 성능이 더 떨어지고 캐릭터 인베딩도 빼니까 성능이 더 떨어졌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이제 어텐션과 이 캐릭터 인베딩이 다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왜 또 넣었지?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버트 모델을 사용하는 건데요. 얘는 이제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리고 바이다프랑 비슷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과제 4에서 직접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 저번 시간에 버트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이 이제 마스크 랭귀지 모델, 그리고 넥스트 토큰,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요일 날 한 강의가 제가 올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 강의 그 40분 가량이 이제 아예 이제 녹화가 안 돼가지고 새로 찍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새로 찍었고 지금 한 시간 전에 이제 업로드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서 네, 바로 이거 끝나고 이제 유튜브 가서 이제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을 이제 하기 위해서 버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세퍼레이트 토큰으로 이런 센텐스를 구분해서 넣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여기도 똑같이 중간에 세퍼레이트 토큰을 넣은 뒤에 이제 퀘스천과 파라그래프를 이제 토커나이즈를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더 잘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 임베딩도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어요. 이제 세퍼레이트 토큰만으로는 두 센텐스를 나누기가 조금 이제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센텐스 구역마다 다른 값을 이제 더해줘서 프리셔널 인코딩처럼 더해줘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 뒤에 최종적인 이제 이 파이널 히든 임베딩이 리턴이 되면은 얘에다가 각각 아까 전에 바이다프처럼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태워서 클래시파이어를 태운다는 것도 이제 TI랑 그다음에 클래시파이어랑 이렇게 내적을 시키는 거죠. 내적을 시키면은 이제 이런 최종적인 이 상수값이 나올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한 뒤에 그러면은 이제 E1부터 ET까지의 그, 그러니까 이 소프트맥스를 취한 값을 이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E1 프라임부터 ET 프라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값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 3이 가장 크다고 합시다. 이 3 값이 가장 크다고 하면은 이제 정답은 이제 세 번째 토큰부터 이제 정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W가 스타트 클래시파이어면요. 그리고 정답이 끝나는 그 위치도 알고 싶으면은 이제 스타트 클래시파이어 말고 엔드 클래시파이어로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과제 4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과제 4를 그래서 설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빈칸 채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트도 이제 이밸류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배웠던 바이다프 모델. 그리고 이제 이가 버트 베이스랑 버트 라지인데요. 바이다프에 비해서 성능이 훨씬 이제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로봇 하나, 뭐 알버트를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거의 이제 인간의 퍼포먼스를 아득히는 아니고 좀 뛰어넘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트의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이제 이 태스크에서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스판버트를 배웠을 거예요. 스판버트는 이제 보면 이제 얘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했는데 스판버트는 이제 토큰을 이제 마스킹한 게 아니라 이제 스판을 마스킹을 해서 그 스판을 예측하도록 프리트레이닝을 한 그런 모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버트 말고 이제 그렇게 학습이 된 스판 버트를 사용했을 때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성능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인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힘을 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은 기존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랑 동일한데 메시지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냥 너 알아서 잘 찾아서 답변해 봐라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거대 다큐멘트 저장소에 접근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어디에 정답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리트리버입니다. 리트리버리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파이프라인을 나타낸 건데요. 이제 여기 웹 다큐멘트로 저장소로부터 리트리버를 한 뒤에 이 리트리버되는 패세지를 이제 기반으로 그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수행을 해서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리더 파이프라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리트리버 리더 프레임워크를 이제 이렇게 수식화한 걸 살펴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D가 이제 위키피디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위키피디아에 이런 여러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문서 저장소고요. 그다음 Q는 이제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모델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은 이제 A를 내야겠죠. 그래서 리트리버가 해야 될 거는 이 저장소에서 이제 퀘스천을 들고 와서 여기에 이제 적합한 이제 패세지 P1부터 PK까지를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찾아온 이런 이제 패세지들과 이제 퀘스천을 다시 이제 모델에 넣어서 이제 정답을 도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DRQA라는 모델에서는 이제 리트리버로 아까 전에 배웠던 스탠다드 TF-IDF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리트리버로 이제 그 리더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2019년에 나온 이 레이턴트 리트리버 뭐 어쩌고 이 모델에서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그 엔드 투 엔드 모델로, 그러니까 리트리버랑 리더를 이제 투 스테이지가 아닌 엔드 투 엔드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그리고 리트리버도 이 퀘스천 앤서링 그 로스로 이제 하여금 이제 로스를 이용해서 리트리버도 학습을 할 수가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대략적인 그림은 이렇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버트를 이용해서 퀘스천과 패세지의 인베딩을 구합니다. 인베딩을 구한 뒤에 이제 각각의 이제 퀘스천에 대해서 각각의 패세지에 대해서 다 프로덕트를 해줘요. 다 프로덕트를 해줘서 이제 시밀리러티를 이제 구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밀리러티가 가장 높은 게 이제 그 패스지로 채택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잖아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렇게 상위 K개의 패스지를 가져온 뒤에 얘를 이제 리더 모델에다가 퀘스천과 같이 이제 넣어줍니다. 넣은 뒤에 정답을 찾아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솔직히 이게 이제 뭐 몇백 개, 뭐 몇천 개, 뭐 몇만 개까지는 모르겠는데 패스지의 개수가 이제 그런 대형 저장, 거대 저장소에 있는 패스지의 개수는 수백만 개가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ense passage retrieval 이러한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해서 덴스 패세지 리트리버 DPR이라는 네,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제가 DPR 라이브를 좋아하는데 네, DPR이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퀘스천 이제 패세지 페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패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리트리버를 이제 파인튜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어 기존에는 음 기존에는 이제 시밀러티만 구하고 맞나? 리트리버를 파인튜닝.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리더 쪽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리트리버가 학습이 됐잖아요. 여기서는 직접 리트리버를 이제 퀘스천과 패세지 페어를 이용해서 파인튜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데이터셋이 오픈 도메인이 아니라 클로즈 도메인, 뭐 예를 들어 스쿼드 같은 이제 클로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을 이용한 데이터셋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퀘스천이 있고 패세지가 있고 이제 앤서가 있으면은 여기서 얘는 버리고 얘 두 개로만 가지고 이제 리트리버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밀러리티를 구한 뒤에 가장 이제 시밀러리티가 높은 퀘스천 페어쌍을 채택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해서 그게 맞으면은 네, 그래 정답이 맞으면은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로스가 나와서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리트리버가 더 이제 효율적이 되어지고 또 여기서 저자들이 차원을 이렇게 한번 줄였다고 합니다. 차원을 줄임으로써 더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요런 모델의 단점을 보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예 그냥 리더를 빼버리자 하는 아이디어였는데요. 그런 아이디어 그냥 리트리버만으로 하자 이런 논문이 이제 Learning Dense Representation of 뭐 이런 논문인데 제가 이걸 찾아보고 놀란 게 저는 이게 그 스탠포드 CS224N에 소개된 논문인데 찾아보니까 저희 학교 저희 과에서 만든 거였더라고요. 강재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낸 논문이어서 되게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고려대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어쨌든 네. 요런 이거는 아이디어가 이렇습니다. 그냥 아예 이제 리더를 빼버리자. 그래서 기존에는 어, 그 패스지 후보를 이제 찾았잖아요. 걔를 추가적으로 이제 리더에다가 퀘스천이랑 패스지랑 같이 넣어서 학습을 시켜서 답을 도출했잖아요. 이거를 아예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근데 그 대신에 얘는 이제 패스지가 아닌 프레이즈 단위로 이제 인풋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그 프레이즈와 퀘스천을 이제 댄스 벡터로 인코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코드를 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nearest neighbor search로 알맞은 쌍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얘가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빠르고 CPU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의 모델을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긴 대장정이 끝이 났고요. 네, 요약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오늘 이제 통계학적 방법론인 백 오브 월드와 TF-IDF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토핑 모델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깅 태스크와 컨퍼런스 레코니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리트리버 중에 이제 스파스와 댄스 이 두 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다음으로 이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 대해서 살펴봤고 대표적인 모델 바이다프와 버트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스커션인데요. 제 이제 그 디스커션 2에서 제가 바이다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은 이제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최대한 그래도 이제 아는 한에서, 네, 아는 선에서, 아시는 선에서 잘 써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과제는 놀랍게도 아직 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작이 안 끝났고요. 그랬는데 거의 완성이 됐어요. 병합만 하고 이제 마지막 수정만 하면은 끝나는데 오늘 안에 진짜 오늘 그러니까 오늘 자정되기 전에 진짜로 과제 링크를 아이콘 공지 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리고 네, 참고 자료는 이렇고요. 네. 오늘 디빈딥 강의는 이것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그 채팅이 아니라 그 제 개인톡으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 다들 수고하셨다고 채팅 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